안녕하세요. 열에너지 변환공학 수직 시스템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생활공학부 박찬호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직 냉동기의 원리, 수직 냉동기의 역사,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응용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높은 산에서 우리가 밥이 설익는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열역학에서 이에 대한 포화증기압력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간단히 드리면 이런 산에 있고요. 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해수면이 있고요. 해수면에서는 높이가 기압의 압력이 1기압입니다. 그래서 1기압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atm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은지의 높이로는 760mm Hg,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로 따지면은 101.33 킬로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수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744m 라고 하면은 이때는 포화 압력이 1기압보다 훨씬 좀 낮죠. 대기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대기압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한 90도씨에 끓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약간 낮은 높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약간 0.8기압 하면은 한 95 정도씨에서 물이 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끓는 점이 압력에 따라 변한다, 이런 거를 열역학에서 포화 온도하고 포화 압력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에 가서는 밥을 할 때 이렇게 밥솥 위에다가 돌을 얹어 놓으면은 끓는 점을 높여서 우리가 이 밥이 설익지 않게끔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압력밥솥의 원리죠.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력밥솥의 원리가 이 압력을 높여주면은 끓는 점의 온도가 올라가서 음식이 보다 빨리 익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맛있는 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압력하고 온도는, 끓는 점의 온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이 끓는 점은 압력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보면은 여기가 포화 온도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0도일 때가 101.4, 그 다음에 압력이 점점 떨어질수록 끓는 점의 온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하고 압력은, 포화 온도, 포화 압력은 서로 1대1 관계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0도에서 물이 끓는 점은 0.61kPa이면은 물이 끓는다. 마이너스 5도에서도 0.4, 마이너스 10에서도 0.1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거꾸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에 해당하는 포화 압력은 올라갑니다. 200일 땐 1555, 그다음에 250일 땐 3576 킬로파스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X축은 이제 포화 온도고요. Y축은 그에 해당하는 포화 압력인데 이런 포물선에 대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도일 때는 한 550, 조금 높은 526.4mm Hg, 그 다음에 95일 때는 633.6mm Hg,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일링 포인트 오브 워러라고 해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에베레스트에서는 우리 세계에서 최고봉이죠. 그래서 해발 높이가 8,848m고요. 그 이때에서는 그 산이 압력이 낮기 때문에 그 69.9도씨 대략 한 70도씨에서 물이 끓습니다. 압력이 떨어지면은 포화 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C레벨 그림에서 지금 바다에서는 해수면 높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때는 한 100도씨에서 물이 끓습니다. 거꾸로 그 데드시 하면 어디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인데 그 사해는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략 해발 높이가 마이너스 427m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물의 온도가 끓는 점이 101.4도씨 정도에서 물이 끓습니다. 즉 여기서 그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포화 온도하고 포화 압력은 물이 끓는 점을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얼음이 냉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얼음을 만들려면은 이 표면의 온도가 0도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공 챔버 안에다가 그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 놓은 이런 그 포트에다가 진공 펌프하고 연결해서 진공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얼음이 생성되는 압력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 표면부터 이렇게 얼음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얼음을 다 만들려면은 이게 증발하는 증기를 계속 빼주는 그런 진공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주변에 이렇게 단열을 해놔서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오는 걸 차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면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냉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얼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포화 온도하고 포화 압력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이 저온 영역, 이 저온 영역을 좀 더 키우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0도에서 뭐 15도 사이 관계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음이 오는 점, 즉 0도일 때는 포화 압력이 한 4.58mm Hg, 0.066바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냉수를 얻는다, 5도씨의 냉수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이에 해당하는 포화 압력이 6.55mm Hg, 즉 0.0086바 정도를 얻게 되면은 유지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냉수를 5도씨 냉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우리가 얼음을 만들거나 냉수를 만들고자 할 때 이 안에 압력을 발생하는 증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계속 증기를 진공 펌프로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제거를 시켜줘야만 이 안에 압력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펌프를 계속해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즉 동력이 들어가겠죠.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냉각을 하기 위한 이런 전기 에너지 소모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냉동에 필요한 이런 증기 제거를 위한 그 진공 펌프의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에서 얘기한 원리를 이용해서 냉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그 진공 챔버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물이 지나가는 있던 전열관이 있다라고 봅시다. 예, 전열관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동으로 된 튜브를 놓고요. 물이 12도씨가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위에서 냉매를 물이죠. 물을 분무를 하게 되면은 전열관 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압력을 얼마를 만들어 주느냐 한 6.5mm HG를 만들어 주면은
이때 포화 온도가 4.9도씨가 됩니다. 그럼 4.9도씨의 냉매 온도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12도씨 물이 지나가면서 그 튜브 위에 냉매가 4.9도씨가 유지되고, 또 12도씨에서 열을 받아서 냉매가 또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증발된 증기가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챔버 안에 압력을 항상 6.5mm HG를 유지를 한다면은 12도씨 물이 지나가서 우리가 7도씨 물을 만들 수가 있다. 즉 4.9도보다 좀 약간 높지만 그 증발 압력을 한 6.5mm 정도 HG를 유지한다면은 이 안에 항상 우리가 냉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증기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이 안에 앞에서는 우리가 진공 펌프로 이거를 제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안에 진공 펌프가 없고 그냥 그 증기가만 발생한다라고 보면은 이런 작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6.5mm H보다 압력이 상승하게 되겠죠.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이렇게 냉수가 12도씨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냉매가 4.9도씨가 들어가고 이 열에 의해서 냉매 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요 단면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이제 증기를 발생하는 거를 이렇게 제거를 시켜준다면은 발생한 증기를 제거시켜준다면 이 안에 압력을 항상 6.5mm HG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그 반대 측면에다가 뭘 설치하냐면은 흡수액을 떨어뜨리게 하는 흡수액 공급 장치를 넣습니다. 즉 스프레이 장치 같은 트레이 같은 걸 넣어서 흡수액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 흡수액이 수분을 잘 흡수하는, 굉장히 수분을 잘 흡수하는 흡수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흡수액을 일반적으로는 그냥 리튬 브로마이드라는 그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이 수용액 상태로 액체를 분무를 하게 되면은 여기 수분을 이렇게 흡수해서 이 안에 압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유지를 하게 됩니다. 즉 그림에서 보다시피 증발기에서는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압력을 올라가지만 흡수를 해서 압력을 계속 떨어뜨리죠. 그러면은 이 압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흡수식이라는 얘기가 여기 흡수액을 이용해서 일정하게 압력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보면은 여기에 그 증발기에서는 냉매 펌프에서 물을 계속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서는 증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냉수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발생한 증기가 결국은 같은 압력을 형성하고 있는 옆에 챔버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흡수기라고 하는 그 챔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용액의 흡수액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항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이 증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가는 걸 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흡수액도 증기를 흡수하게 되면은 그 흡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즉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냉각수를 이렇게 순환시킵니다. 즉 전열관 위로 이렇게 흡수액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냉각수에 의해서 흡수열을 제거하면서 입구에서는 농용액이 되고, 나올 때는 이제 수분의 양이 많은 그 희용액이 됩니다. 즉 흡수제의 양이 적은 그런 희용액이 됩니다. 이 상태로 유지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왼쪽은 증발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흡수기였죠. 그래서 위에서는 항상 그 흡수액의 농도가 높은 그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의 농도가 높은 용액을 공급해 주고요.
냉매를 흡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출구에서는 흡수액의 농도가 묽어지겠죠. 즉 냉매의 양이 많아지는 그런 흡수액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이제 그 위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흡수액의 농도가 묽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흡수액의 그 흡수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 흡수액의 농도를 진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소금물 같이 소금물을 이렇게 끓이면은 얘가 증발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듯이 이렇게 농도가 높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 이거를 떻게 하면은 그 농도를 높이느냐. 그래서 얘는 묽어진 리튬발암 수용액을 펌프를 통해서 이 재생기라고 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이 재생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보일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증기나 뭐 가스나 이런 화염에 의해서 이렇게 물을 끓이는 거죠. 흡수액을 끓이게 되면은 그 흡수액에서 들어있던 그 수용액 안에 냉매가 이렇게 불리게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용액의 농도가 출구에서는 진해지겠죠. 그러면 진해진 흡수액을 다시 흡수기로 이렇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흡수액의 재생 과정, 재생이라는 것은 다시 새로 만들어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냉매를 분리하고 흡수액의 농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생기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혹은 발생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면은 그러면 이 냉매 증기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결국은 어디서 온 거예요? 증발기에서 온 냉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매 증기도 재생을 해야겠죠. 그래서 냉매 증기는 재생기에서 나온 것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응축기라고 하는 콘덴서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콘덴서 안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전열관이 있고요. 이 냉각수를 보내주게 되면은 어, 열교환기 표면에서 응축이 됩니다. 응축이 돼서 냉매가 다시 응축이 돼 떨어지게 되고요. 그걸 바로 또 이제 냉매 응축액을 증발기에 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냉매 재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정이 수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과정을 좀 종합해 놓은 겁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가 에바포레이터라고 해요. 증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기는 여기 안에 냉수가 지나가는 이런 전열관이 있고요. 이런 루프가 돼 있고요. 여기에는 냉수가 지나가서 12도가 들어가서 7도씨 물이 나오는데 위에서 냉매가 떨어지면 증발이 돼서 이 안에 7도씨의 그 냉수는 우리가 실제 냉각하고자 하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공급해주면 이 안에서 그 냉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갈 때는 12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증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흡수기로 갑니다. 흡수기로 갈 때는 위에서 떨어지는 농용액에 의해서 흡수액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전열관이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전열 흡수열은 전열 효과에 의해서 냉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떨어지는 그 희용액은 묽은 용액은 흡수기 하단에서 어, 용액 펌프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재생기로 갑니다. 제너레이터로 가고요. 제너레이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가스 버너나 여러 가지 스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열이 돼서 여기 안에서는 냉매가 다시 분리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농도가 그러면은 그 진하게 된 흡수액은 다시 떨어져서 흡수기로 가겠죠. 그래서 흡수액은 항상 이렇게 재생기하고 흡수기를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아까 분리된 냉매 증기는 콘덴서로 가서 여기에 그 전열관이 있는데 여기 냉각수가 지나가면서 이 전열관 안에 냉각수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게 차갑게 유지되면서 응축이 되겠죠. 그래서
발생한 증기가 응축이 돼서 증기가 응축수로 변합니다. 이게 다시 증발기로 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냉매는 이렇게 네 군데 요소를 다 돌아다니고요. 흡수액은 재생기하고 흡수기만 돌아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냉각수는 그 흡수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출구가 응축기로 가서 다시 열을 더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결국은 이 쿨링타워로 가서 얘는 이 열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한 37도의 냉각수가 들어가서 한 32도의 냉각이 된 다음에 32도 냉각수를 다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력을 보면은 그 압축식 냉동기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고압부하고 저압부가 있는데 증발기하고 흡수기는 저압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압부는 재생기하고 컨덴서는 고압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위하고 아래를 나눠주는 이런 분리해주는 거는 팽창 밸브라는 게 하나 있어서 팽창 밸브를 통해서 압력이 분리되고 냉매 순환은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흡식 냉동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